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약과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약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약 색깔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소영아, 이 약, 뭔가 다른데? 어머니, 약국에서 제조사가 바뀌었대요. 걱정 마세요. 저는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30분 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소영아, 살려줘. 바닥에 쓰러지는 제 모습을 며느리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어머니. 곧 끝날 테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69세 한명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정말 믿기 힘들지만 모두 사실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년 전 남편을 췌장암으로 잃었습니다. 투병 기간 6개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을 간호하며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 배웠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석훈이는 서울 강남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 결혼한 며느리 소영이와 함께요. 며느리 소영이는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의대를 나온 똑똑한 여자였고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 그녀가 시댁 친척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워 보였거든요. 남편이 보내고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명자님,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은 괜찮지만 꾸준히 약을 드셔야 합니다. 심각한 건가요? 약만 잘 드시면 일상생활에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약을 안 드시거나 잘못된 약을 드시면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심장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2개월 후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셔서 지내시면 어때요? 갑자기 왜?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심장도 안 좋으시고. 혹시라도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제가 의사니까 어머니 건강 제대로 챙겨드릴 수 있어요. 약도 제가 직접 관리해드리고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그래, 그럼 잠깐만 신세 좀 질게. 일주일 후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제가 정말 잘 챙겨드릴게요. 고맙다, 소영아.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약은 제가 직접 챙겨드릴게요. 의사니까 믿으셔도 돼요. 그래, 그럼 고맙지.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친절했고 제 약도 시간 맞춰 정확히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매일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며느리가 약을 물과 함께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어지러웠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소영아, 나 요즘 약 먹고 나면 좀 이상해. 병원에 가봐야 하나?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럴 수 있어요. 몸이 약에 적응하는 거예요. 저도 환자들 많이 봤는데 초기에 다들 그래요. 그런가?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의사잖아요. 이상하면 제가 바로 알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의사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 병원 일로 바빠서요. 어머니, 빨래 좀 개주세요. 어머니, 청소 안 하셨네요. 집에 계시면서 이것도 안 하세요? 저는 아프지만 참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병원 일로 바쁘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며느리 방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오빠, 시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아들의 피곤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아프신데 어쩔 수 없잖아.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이 한 달이 넘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빠, 저도 힘들어요. 매일 약 챙겨드리고 눈치 봐야 하고.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소영아, 우리 엄마야.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는 무슨? 오빠 알아요? 어머니, 서초동 아파트 시세가 지금 얼마인지.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왜? 15억이에요. 15억. 그리고 예금도 몇 억 있으시잖아요. 소영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오빠가 외아들이니까 나중에 다 오빠 거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소영아, 뭐가 잘못됐어요? 솔직히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심장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며느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소영아, 제정신이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할게요. 저 시어머니 모시는 거 진짜 힘들어요. 매일 약 챙겨드리는 것도 귀찮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저는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약 색깔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흰색이었는데 오늘은 연한 노란색이었습니다. 소영아, 이 약 색깔이 다른데? 며느리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었습니다. 어머니, 약국에서 제조사가 바뀌었대요. 같은 성분인데 색깔만 다른 거예요. 그래? 그럼 괜찮은 거지? 네, 당연하죠. 제가 확인했어요. 저는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소영아, 소영아. 하지만 며느리는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죽는 건가? 내가 지금 죽는 건가?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척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쪼그려 앉아 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심박수 150. 혈압도 많이 올랐네요.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구급차. 불러줘. 며느리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어머니. 뭐라고? 괜찮아지실 수도 있잖아요. 괜히 구급차 부르면 돈 아까워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구급차를 안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줘. 어머니 조금만요. 10분만 지켜볼게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제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살아계시네요. 심장이 튼튼하시긴 하네. 며느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한 겁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아들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바닥에 쓰러진 저를 봤습니다. 엄마.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소영아. 왜 가만히 있어? 빨리 구급차 불러. 며느리가 당황한 표우로 말했습니다. 저금 막 쓰러지셨어. 내가 지금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의식 있으십니까?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박수 155, 혈압 190. 위험합니다. 빨리 옮겨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분 동행하셔야 합니다.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제가 의사예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요. 아들이 며느리를 막았습니다. 내가 갈게. 소영아, 너는 집에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빠, 내가 의사인데. 괜찮아. 내가 갈게. 구급차가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곧 병원 도착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구급대원이 대답했습니다. 69세 여성, 심장 판막 질환 환자입니다.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고요. 발견 당시 심박수 150, 혈압 190이었습니다. 의사가 제 눈꺼풀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동공 반응 정상. 의식은 있습니다. 심전도 검사 즉시.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어머니께서 평소에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심장약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와이프가 의사인데 와이프가 약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아들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엄마 약 좀 가져다 줘. 병원에서 확인해야 한대.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요? 응, 빨리.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야. 30분 후 며느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손에 약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머니 약이요. 의사가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하는 걸 잊은 겁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 심장약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심장약이 아닙니다.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이게 뭔데요? 의사가 약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이뇨제입니다. 프로세미드라는 약인데 부종을 빼는 약이죠. 그게 왜 위험한 건가요? 심장 판막 질환 환자가 이 약을 과다 복용하면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이 용량은 의사가 약봉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상 용량의 4배입니다. 이 정도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 약을 드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박수가 급격히 오르고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올라갑니다. 자칫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소영아, 이게 대체 뭐야?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약국에서 잘못 준 걸 수도.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국에서 이런 실수를 할 리 없습니다. 심장약과 이뇨제는 완전히 다른 약이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게 또 있습니다. 의사가 약봉지를 뒤집어 봤습니다. 이 약 처방전이 없습니다. 보통 약국에서 약을 주면 처방전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약만 있어요. 며느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직접 구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당신이 의사라고 하셨죠? 병원에서 일하신다고? 네, 레지던트예요. 그럼 병원 약국에서 약을 구할 수 있겠네요.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영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오빠 아니야. 나는 엄마가 이 약을 드시고 쓰러진 거잖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동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설마, 일부러 그런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나는 그럴 사람 아니잖아.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간호사님,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사고입니다. 아니, 고의성이 의심되는 범죄일 수 있습니다. 경찰이라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의사라면 약을 구분 못할 리 없습니다. 그리고 처방전도 없는 약을 환자에게 투약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잡았습니다. 소영아, 진짜야? 진짜 엄마를.
그때였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선생님, 의사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환자분,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소영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낮에 내가 쓰러졌을 때 너 뭐라고 했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너는 내가 바닥에 쓰러져서 살려달라고 할 때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어. 그냥 지켜만 봤지. 아들이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소영아, 그게 사실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막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거짓말. 제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10분 동안 그냥 지켜봤어. 내 맥박을 재면서 말이야. 아직 살아계시네요. 심장 튼튼하시긴 하네. 그렇게 말했잖아.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때 경찰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신고 받고 왔습니다. 의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이소영 씨 맞습니까? 네. 일단 동행 부탁드립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나는 안 했어. 오빠, 나 좀 도와줘.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오해해요. 나는 정말.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며느리를 바라만 봤습니다. 경찰이 며느리를 데리고 응급실을 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소영이가 엄마를.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석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걸까? 15억짜리 아파트 때문에? 돈 때문에? 3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명자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이소영 씨의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프로세미드를 총 12회 불법으로 수령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그리고 이소영 씨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한 결과 경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검색 기록이 나왔습니다. 무슨 검색이요? 심장약 대신 이뇨제 먹으면 심장 판막 환자 급사 방법, 약물 치사량, 완전 범죄 방법.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뭔가요? 이소영 씨가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경찰이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
우리 집에 들어오신 지 한 달 됐는데 답답해 죽겠어. 키읔 그래도 참아야지. 시어머니인데. 근데 언니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얼마? 15억짜리 아파트에 예금 몇 억. 대충 20억은 되는 것 같아. 헐. 대박이네. 그치? 그래서 생각했어.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잖아.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시면. 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냥 시어머니가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나도 힘들고 시어머니도 혼자 사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서. 그래도 그렇지. 언니 시어머니 심장 안 좋으시거든. 약만 잘못 드시면 바로 가실 수도 있대. 야, 너 설마. 걱정 마. 나 의사잖아. 조심히 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이소영, 정신 차려. 알았어. 그냥 했던 소리야.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계획적으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한명자님,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이소영 씨는 구속될 것입니다. 피해자분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언제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내일.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죽었을 겁니다. 며느리 손에. 일주일 후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서초동 집으로 갈게. 네, 알겠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소영이가 그럴 사람인 줄. 알아, 석훈아. 이혼하려고요. 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뭐라고? 소영이랑 이혼할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엄마를 죽이려고 한 여자랑 어떻게 살아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소영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아니요, 엄마. 이미 결정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제 집이었습니다. 넓고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였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겁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준 비밀번호로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나가.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미쳤었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나가라고 했어. 어머니, 제발. 며느리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저 교도소 가면 인생 끝나요. 의사 면허도 박탈되고.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너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2개월 동안 매일 나를 죽일 약을 먹였어. 제발. 내가 바닥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구급차를 안 불렀어. 10분 동안이나.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나가. 아들이 며느리를 끌어냈습니다. 소영아, 나가. 더 이상 엄마한테 상처 주지 마. 오빠. 오빠도 날 버리는 거야? 당연하지. 넌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했잖아.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 15억이나 되는 집에 예금도 몇 억씩 있으면서.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도 모르게 본심을 드러낸 겁니다. 나도 힘들었어.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면. 이소영.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아들이 며느리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오빠 제발.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많아서.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2주 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명자님, 이소영 씨에 대한 기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어떤 죄목인가요? 살인미수,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총 3개 죄목입니다.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최소 7년에서 최대 15년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한명자 씨입니까?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소영의 아버지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고소를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한명자 씨, 제발입니다. 우리 딸이 교도소에 가면 인생이 끝납니다. 그건 제 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1억? 2억?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갔습니다. 당신 딸이 저를 죽이려고 한 건 돈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당신 딸은 2개월 동안 매일 저한테 독약을 먹였어요. 저를 죽이려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구급차를 안 불렀어요.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한명자 씨,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미친 듯이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제발. 저는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습니다. 30분 동안이나. 결국 저는 경비실에 전화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우리 집 앞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10분 후 며느리가 끌려갔습니다. 3일 후 집 현관문에 붉은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살인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페인트를 뿌리고 도망갔습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체형으로 보아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미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겁니다. 재구속 신청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제 장바구니를 쳤습니다. 과일들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의사였어요. 총망받는 의사였다고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살인자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유혹했어요. 일부러 돈 많은 척하면서 저를 시험했잖아요. 저는 조용히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소영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며느리가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발요. 안 그러면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며느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미 잃을 게 없어요. 어차피 교도소 갈 거면 차라리 어머니랑 같이 가는 게 낫죠. 그 순간 마트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으악!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며느리가 도망쳤습니다. 마트 직원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세요? 경찰 불러드릴까요? 네. 부탁합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체포되었습니다. 보석이 취소되고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마지막 말. 어머니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며느리가 정말로 저를 해칠 수도 있다는 걸. 2개월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이소영, 앞으로 나오십시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한명자 씨에게 심장약 대신 이뇨제를 투약하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인정합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웃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피고인 확실합니까? 변호사와 상의는 하셨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15억짜리 아파트와 수억 원의 예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외아들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받을 거였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편하게 가시도록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니까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약 대신 이뇨제를 드리면 천천히 심장이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시어머니가 너무 즐기셨거든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웃음을 멈췄습니다. 근데 판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시어머니는 왜 저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실수라고. 네.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머니도 이해하시잖아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판사가 소리쳤습니다. 피고인,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웃었습니다. 하하, 하하, 미친 사람처럼.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합니다. 며느리가 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도 계속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미쳐버린 겁니다. 일주일 후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명자님, 이소영 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편집성 인격장애와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확인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하면 양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재판에서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니까요. 뭐라고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최대한 중형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계획적 살인 미수이고 반성도 없으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정신병자였구나. 2주 후 최종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이소영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합니다. 며느리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많았던 게 문제였죠. 만약 어머니가 가난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머니 잘못이기도 해요. 판사가 소리쳤습니다. 피고인.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화 오면 다시 찾아뵐게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끝낼 거예요. 피고인. 당장 입 다물지 못해. 며느리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소영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전화 오면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는 제대로 끝낼 거예요. 재판이 끝나고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소영이가 한 말. 진짜 무섭네요. 걱정 마. 10년이나 있어야 하잖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후 며느리가 정말로 돌아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는 10년 후 2034년 며느리가 출소했습니다. 모범수로 2년 감형받아 8년 만에 나온 겁니다. 출소 당일 며느리는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저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소영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 문 안 열어주시면 여기서 계속 기다릴 거예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8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할 거예요.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가세요. 칼이 제 목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쾅!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소영, 꿈쩍 마. 며느리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찰들이 며느리를 제압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야? 어떻게?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영아, 내가 8년 동안 가만히 있었을 것 같니?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내가 나올 날짜를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도. 저는 옷 속에 감춰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한 말 다 녹음했어. 어머니를 어떻게 죽일까 이번엔 확실하게 할 거예요.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그리고 칼을 가지고 온 것도 다 CCTV에 찍혔어. 저는 거실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징역 20년이야, 소영아.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경찰들이 며느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정말 위험하셨어요. 왜 경찰한테 먼저 말씀 안 하셨? 증거가 필요했어. 소영이가 직접 범행을 시도하는 모습을.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1년 후. 며느리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감형 없이 20년을 다 채워야 합니다. 출소하면 며느리 나이가 58세입니다. 저는 아마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전하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재혼했습니다. 이번 며느리는 착하고 따뜻한 여자입니다. 돈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아들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어느 날 새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전 며느리 이야기 들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제는 괜찮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8년 동안 준비했거든. 며느리만 준비한 게 아니야.
새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안 돼요. 어머니, 알아. 저는 새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이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왜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 안 하셨어요? 왜 며느리가 출소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며느리가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만약 며느리가 출소 후에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저는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야기해 주세요.